네, 안녕하십니까. 11번입니다. 2015년 국가직 9급 11번입니다.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1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호가 현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령 동일하고요.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정보공개 의무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있고, 이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법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이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각급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각급 학교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도 포함되고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이제 다 포함됩니다. 각급 학교 다 포함되고 국공립학교여도 그 다음에 사립학교여도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가고 나서 국공립, 사립 이렇게 하게 되면 사립대학교 이거 나오는 거죠. 사립대학교 이거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모법에 위반돼서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판례가 말한 부분은요, 이 사립대학교,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정보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평면적으로 판단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 따로 있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 있고, 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서 학교들 다 전부 다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불복 절차들, 특히 불복 절차와 관련돼서는 무엇을 정보공개법을 준용한다라고 법률의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고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게 침해에 해당한다. 이것은요, 그 정보공개 청구가 자기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 처분,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냐 이거예요. 권리가 인정되냐.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잖아요. 청구인이 거기에다가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유형의 상황입니다. 이유형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원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원고적격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사실은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이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정보공개 청구권이 침해된다 이거예요. 정보공개 청구권이 침해된다. 정보공개 청구권이 침해되는데, 여기서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가 어떤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 어떤 이익이냐, 어떤 이익 때문에 네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냐 했을 때, 여기서 사익보호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사익보호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가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추가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랬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익을 보호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당연히 실체법이 되겠죠. 실체법,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절차를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절차법입니다.
이거는 절차법이긴 합니다. 절차법이긴 한데 환경영향평가법처럼 그 안에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듯이 여기에도 실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정보공개법이 보호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권리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구체적 권리다. 이거 자체도 권리다 이거예요. 이거 자체도 권리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정보공개는 그 자기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객관적 소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권리다 이거예요. 이것도 권리기 때문에 이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주관적 소송인 것이지 객관적 소송은 아닙니다. 자기 관련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객관적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권리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여기서 모두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자기의 사실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좀 단순하게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바로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있는 모든 국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 이 모든 국민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국민은 그냥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 인정이 된다 이거야. 인정이 된다. 이거는 정보공개법이 1996년도에 제정되기 이전부터 마찬가지였었습니다. 199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전부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을 해왔었죠.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제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제 이겁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민주주의 지켜나가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통치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국민 사이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치자는, 다스리는 자는 우리한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이거죠. 그래야 너를 나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의사를 대변해야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21조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나도 할 말 다 하겠다 이거야. 할 말 다 하겠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바로 21조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표현을 자유롭게 한단 말이죠. 표현을 자유롭게 하려면 당연히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이런 것은 당연히 폐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20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위헌입니다. 그래서 의사 형성의 자유, 의사 형성의 자유의 토대를, 이거를 기초로 해야만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자유롭게 해야지 말도 자유롭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의사 형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에 바탕을 둬야 되는 거냐면 알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알 권리가 보장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헌재가 하는 말이 이런 식인 거예요. 소극적 권리라는 것은 저기 도서관이 있어. 도서관이 있는데 내가 좀 들어갔는데 막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예요. 정보원의 접근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정보원의 접근을 막으면 안 돼요. 방해배제 청구권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정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인정되는 게 적극적 권리로서 이건 뭐예요? 자유권, 이거는 청구권.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 여기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자기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저 맨 끝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반영해서 정보공개법에서 모든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공개법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법률상 이게 침해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청구 대상 정보가 기재할 때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을 해야 된다. 어저께 제가 뭐라고 했었냐?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빨리 말하고 판서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천천히 말하고 판서를 했더니 30분이 오버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30분을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었지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뭘 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일체의 자료 이러면 안 됩니다. 일체의 자료 이런 건 인정이 될 수 없다. 그 얘기고,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가 이게 분리 가능성의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분리 가능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분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공개 청구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분리 가능성의 판단 요건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에 일부 취소를 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건 거부 처분 얘기하는 거죠. 거부 처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 취소 판결, 일부 취소 판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부 취소 판결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처분, 적극적인 과세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부 처분, 소극적인 처분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서,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있는데 왼쪽 게 A 정보예요. 이게 A 정보가 되고요. 이게 이제 B 정보가 되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A 정보입니다. 이게 B 정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여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그러면 구조 1항에 따라서 재량의입니다. 재량의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요, 공개가 가능한 정보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안 포함되어 있다, 공개 가능한 정보다. 그러면 정보공개법 3조 1항에 따라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뭐가 됩니다. 기속행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분리가 결국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면 이겁니다. 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각각의 사건이다.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그러면 이 A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거부 1이 따로 있는 것이죠. 거부 1이. 여기에 대한 공개 청구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거부 2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소송 1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 거부에 대한 소송 2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병합되어 있는 겁니다. 병합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전체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했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체에다가 공개 청구를 했잖아요. 전체에다가 거부를 했잖아. 거부를 해서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병합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판결 따로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판결 따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소송이 따른 거니까. 따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따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전체로 치게 되면은 일부 인용 판결로서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 각각의 부분 판결이 전체로 치게 되면은 일부 인용의 판결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 처분에서도 가능합니다. and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부 취소 얘기하면은요, 분리하고 특정하고 가능성 문제를 얘기하죠. 분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부분을 감염시키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가능성 문제는 재량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분리가 안 되는 거면 이 비공개 사유가 여기 감염시킵니다. 여기 감염시키면 전체가 비공개 사유가 돼버리는 거야. 비공개. 그러면 전체가 재량이 되는 거야. 전체가 재량이 되면 당연히 일부 취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요, 이거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얘기를 안 해요. 일부 취소 얘기할 때 정보공개는 좀 특이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기속 아닙니까? 여기가 기속이잖아요. 재량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체가 재량이어야 되는 거야. 전체가 재량이 되는 건데, 우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있는 부분공개 제도에 따르게 되면은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 여기가 기속이 돼버렸단 말이야. 기속이 돼버렸으니까 이 문제가 없는 거야. 이 문제가 분리만 되면 14조에 따라 이게 자동 해결된다. 자동 해결되기 때문에 분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12번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과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판례는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상 하자는 전부 다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처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처분이 나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게 되면 처분을 할 때에는 이렇게 있어요. 할 때에는 처분과 동시에 이유 제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유 제시가. 그러니까 하자 치유는 사실은 이유 제시 독식입니다. 이유 제시 독식이에요. 하자 치유는. 그런데 이 앞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 앞에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죠. 의견 청취가. 의견 청취를 하고 그 진술받은 의견에 대한 결론을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얘가 23조고요. 얘가 22조입니다. 그런데 의견 청취를 하려면 내가 무슨 처분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언제 어디로 와서 얘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하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전 통지가. 이건 21조죠. 21조, 22조, 23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처분 이전에 행해진 거 아닙니까? 처분 때 나와야 되는 거면 처분 이후에 사후 추한 보완을 좀 했더라도 이게 그때 당시에 적법했다 이렇게 치유를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은 아예 처분 전에 나와야 되는 절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자치유 없습니다. 하자치유 없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를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기간을 10일을 다 보장을 안 했다는 겁니다. 10일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5일밖에 안 줬다 이거야. 5일밖에 안 줬다고 하더라도 실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가 여기까지 발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 그런데 무슨 얘기야? 시간은 좀 부족하게 줬지만, 만약 5일 줬어. 시간은 좀 부족하게 줬지만, 천재.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플러스야. 지 할 말 다 했어. 지 할 말 다 했으면은 하자는 치유됐다라고 봐야 된다. 특별히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일한 전치 절차, 요 앞에 있는 거, 사전 통지 의견 청취에 대한 하나입니다. 판례 하나. 유일한 친구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위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그쵸? 오프라인 공청회 필수.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공청회는 옵션입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 진술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가 없다. 청문을 못 마치면 처분을 못해. 처분을 못하면 얘가 안 와버리면요. 장땡. 그치? 장땡.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이 의견 청취 중에서도요, 청문 있고 공청회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 제출 기회부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에만 적용됩니까? 적극적 처분,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되죠. 기득권 침해 이렇게 보죠. 판례가 소극적인 처분, 기대권 침해 이거는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특히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침익적인 처분, 그죠? 침익적인 처분 보세요. 사전 통지했어요. 야,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통지를 해줬어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여기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하면 못 하거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이걸 안 하면 못 해요. 그러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안 나가. 피해버리면 나 못 죽이지. 말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이 뭘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상 국가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만 자기 의견 진술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면 맞춰도 되는 거고,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 파병 결정, 우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건 자제되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말고요. 예, 입법부,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 행정부 수반이면 얘가 통제하지. 근데 이거 위에 있다고 위에 예, 원수, 국가 원수라고 네가 어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방, 외교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으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통칭이가 맞다. 예, 비상계엄의 선포하고 확대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에 관계 심사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죠. 예,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 얘기하는 겁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다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씨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죠. 이런 씨, 그렇죠? 이런 씨, 예, 그런 씨가 다시는 세상에 등장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워야 될 문제고요. 반성도 없죠. 반성도.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계엄 선포 확대 얘기하는 거야. 계엄. 이 계엄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가 맞죠. 긴급권 행사니까. 그렇죠? 통치행위가 맞기는 한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냐 아니냐 이거예요. 정상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그거는 통치행위가 맞다. 예, 통치행위가 맞는데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국헌문란 목적으로. 얘들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모든 국가기관의 예, 기능을 다 정지시켜 버렸단 말이야. 힘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조만간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민주정부는 언제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는 걸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 과정에서 당국,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인 통일부 장관, 지금 통일부 장관, 어찌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또 뭐예요? 분리가능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분리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남북 정상입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고 이게 대북 송금행위입니다. 대북 송금행위인데 이게 만약에 하나의 일체를 형성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송금을 안 하면 이 회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면 이게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죠?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야. 그런데 송금이 없어도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가 있었던 거라면 별개 사건 끊어버린단 말이죠. 끊어버리게 되면 얘는 통치행위가 맞다. 그렇지만 얘는 통치행위가 아니니까 얘는 사법심사가 대상이 된다. 임동원 씨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제 얘기하는 거죠.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칭에 속하지만 이것도 역시 긴급권 행사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했던 말이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내가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데 판단을 못할 바가 아니지. 그래 놓고 나서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갔던 여운을 남겼던 이건 뭐예요? 여백의 미였습니다. 취소의 원고적 격과 협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 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 격이 부정돼. 너무 쉽다. 그렇죠? 너무 쉽다. 그래요. 너무 쉽다. 이제 이런 문제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업자 소송입니다. 경업자 소송이다. 경업자 소송은요, 경업자에게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 기존업자가 그 신규업자가 경업자입니다. 신규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존업자가 받았던 허가가 얘도 허가를 받고 시장에 들어왔을 텐데 그것이 가학상 특허라고 한다면 그 영업의 이익 침해는 권리 설정행위니까 이거는 권리 침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라고 한다면 이거는 권리를 창설해주는 행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자유의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의 침해로 인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기존업자의 원고적 격이 인정이 된다 이거죠. 허가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원고적 격이 인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원고적 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보통 뭐로 많이 등장을 합니까? 이거는요, 버스 면허, 시내버스, 시외버스 면허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죠. 공공사업이니까 특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걸로 기억하세요. 제과점업, 식품위생
식품 접객업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얘는요 담배죠.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거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 거리과당 방지죠. 거리과당 방지.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거리 제한 규정은 공익상 목적도 있겠지만 사익 보호를 위한 취지로서 거리과당 방지, 과당 경쟁에 따른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익 보호 취지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담배 소매인.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일반 소매업 파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모는 아니다. CF 구내 소매인은 아니다. 구내 소매인은 빌딩 안에서만 판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원천 납세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 이건 이제 패스원 신민 사건이죠. 패스원 신민 사건입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세무서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세무서장이 있습니다. 세무서장 너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 신민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패스원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예, 원래는 KG그룹이죠. KG그룹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얘는 표현 뭐라고 했냐? 납세고지. 예, 이건 이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예, 소득금액 변동 통지. 통지 1, 통지 2 이렇게 해볼까요? 통지 소득금액 신민이가 1년에 100억을 벌던데 니네는 1억이라는 기준을 삼아서 3.3%를 적용을 시켜서 330만 원만 낸 거 아니냐? 얘는 그게 아니라 1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너는 얼마를 내야 되냐? 예, 3억 3천을 내야 되는 것이다. 3억 3천을 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요, 3억 3천 마이너스 330만 원의 이 차액을 패스원이 더 내야 됩니다. 더 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의해서 돈을 내야 되는 쪽은 어딥니까? 예, 얘는 원천 징수 의무자. 왜 그러는 거냐면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예, 패스원이 나한테 여기서 지가 3.3% 징수하고 강사를 주거든요. 예, 강사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원천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 얘는요, 원천 징수세를 내는 원천 납세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게 되면은요, 이 통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돈 내야 되는 의무가 부과받는 쪽은 이쪽입니다. 이쪽이니까 얘는 처분이 맞고 얘는 처분이 아닙니다. 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얘가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대상적격 금결로 각합니다. 대상적 금결로.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처분 아니냐? 원고적격 인정 안 됩니다. 예, 나하고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나하고의 문제는 세무서장하고 다이렉트 문제입니다. 다이렉트 문제. 나한테 따로 뭐 그 세금이 따로 부과되면 추가로 그때 다투는 겁니다. 그때. 다음 사법시험 2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 실시된 2차, 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왜 2차, 3차 얘기했어요? 1차 유예가 있어서 그래요. 유예가. 예, 합격한 자는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괄 협의 소용이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임의 목적 달성입니다. 임의 목적 달성. 그러니까 2차 불합격 취소송 제기해가지고 내가 이기면요, 재처분 의무 부과돼서 2차 합격자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건 뭐예요? 확인이죠. 확인. 2차 합격자 결정이 나오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뭐예요? 3차 면접 들어가는 거예요. 3차 면접. 이걸 얻게 되는 거야. 근데 난 이미 3차도 들어갔고 이미 다 최종 합격을 했으면 더 이상 얻을 거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협의에서 금결로 각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 처분의 취소를 괄 협의의 소익이 있다. 예, 있다. 인격적 이익이 인정한 것이죠. 인격적 이익으로. 부수되는 이익으로 재산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인격적 이익 이런 거 있는데, 예, 인격적 이익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예,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면 뭐예요? 예,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학을 입학하는, 대학 입학의 자격만 취득하는 문제라면 얘는 이미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미 목적 달성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 문제가 걸린더라 이거야. 걸리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목적 달성으로 협의소익 부인 사유가 발생한 건 맞는데, 여기서 되는 부분이요, 퇴학 당한 사람, 퇴학 처분, 퇴학 당한 사람으로서의 명예와 신용, 퇴학 당했다. 너 퇴학 당한 놈이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퇴학 당한 놈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 문제로 나와도 똑같다. 항고송에서 처분의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은 교육학에 관한 도의회의 조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두밀분교 폐지조례 얘기하는 거죠. 경기도 조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항고송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조례가 무슨 조례다? 처분적 조례다. 처분적 조례다. 이게 협의의 처분적 조례로서 행정행위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두 마찬가지입니까? 예, 집행적 조례로서 집행적 법규명령, 형식적 행정행위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의의 처분적 조례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 했을 때 누가 피고라고요? 처분적 조례니까 항고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 예, 의결권과 표시권, 의결권이 아니라 표시권 쪽이다.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지만 조례를, 그렇지만 표시권은요 조례 공포는요 집행기관이 합니다.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하고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서 일반 사무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요, 일반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되겠고, 그게 아니 교육 및 학위에 관한 사무, 교육사무라고 하게 되면 특별집행기관, 경기도 교육감 이렇게 되는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지방의회,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이렇게 너무 쉽죠 지금. 예, 다른 데서 기출해서는 뭐 나옵니까? 의장에 대한 신임 의결, 부의장 신임 의결, 의장에 대한 불신임,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대한 징계 의결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처분이고 여기서는요 의사 표시를 누가 해요? 의결도 지방의회가 하고 표시도 지방의회가 하니까 지방의회가 합의제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되는 겁니다. 내부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권한 없는 예,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지방경찰청장 권한 위임이냐 내부 위임이냐 문제인데 이거 보통 권한 위임인데 문제는 내부 위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부 위임이면 지방경찰청장이죠. 만약에 권한 위임을 했으면요 경찰서장이죠. 지금은 내부 위임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해버리게 되면요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거죠. 예, 정당한 권한자와 외부적 명의자 중에 누구냐? 외부적 명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는 본안에 들어가고 주체 적법 요건과 관련돼서 판단할 문제일 뿐 소송 요건으로서의 피고 적격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거고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재심판정 말하는 거죠. 이거는 행정심판의 재결 처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행정청은 누굽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합의제행정청입니다. 합의제행정청. 행정청은 중노위가 맞습니다. 아닌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독립규제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중한 판단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뭐 이런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뭐 저기 노동위원회법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그 다음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제 권한 발동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건축법 79조죠. 79조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건 무허가 건축물, 무시공 건축물, 불법 건축물 행정청에게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재량권 인정한 것이죠. 행정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규정한 것이다. 아니죠. 규정한 것이다. 물론 이제 무하자 재량사 의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예외적인 거야. 알겠어요?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량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무는 그냥 자규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규의무를 인정한 건 아니죠. 기속행위가 아니고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의 일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 국가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가배상에서 먼저 의무가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의무가 부과가 된다. 누구한테 의무가 부과가 된다? 공무원한테 하겠지 뭐, 그렇지? 법에서 공무원한테 의무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어떠한 것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일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되고 여기서는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되고 여기서는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과거에는요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부작위일 때 여기서 일관되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작위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한 거야 작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지금 판례 이거 인정하는 명시적 판례 있습니다. 자귀의 문제에서도 사익보성의 문제는 발생하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다수의 검사 임용 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할 것인지 임용권자의 편의 재량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검사 임용 사건입니다. 검사 임용 사건. 매년 이제 검사를 임용을 하죠. 뭐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TO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말이에요. 이만큼의 사법연수원 옛날로 치게 되면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큼? 요만큼이 검사 임용 신청을 한 거예요. 검사 임용 신청이 얘가 이제 신청자 요만큼 있단 말이야. 얘가 이제 뭐야? 얘가 이제 졸업생, 연수원 졸업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뽑는 숫자는 요만큼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요 임용되는 사람입니다. 임용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임용자 그럼 이상하다. 그죠? 피임용자 이렇게 임용되는 사람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검사 임용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검사 임용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다. 이겁니다.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다. 그러나 뭐는 없다. 임용을 반드시 그 사람을 해줘야 되는 뭐 어쨌든 떨궈야 되잖아. 떨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 판례예요. 이 판례에 즉 자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한 사람들 다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성적순으로 해요. 사법연수원 2차 사시 2차 점수하고 연수원 졸업 점수하고 그걸로 하는데 근데 얘가 사시 2차 점수 플러스 그다음에 연수원 졸업 점수로 하면 얘 거의 탑이야. 탑인데 떨어진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판례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유재량이다. 판례가 자유재량이라고 하는 건 진짜 자유재량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판례가 자유재량이라고 하면 재량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판례는 자유재량 막말을 막 던집니다. 재량행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재량행위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판례가 했던 말은요. 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만 인정된다라는 뜻인 겁니까? 무엇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여기서는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만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 얘기는요 응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어렵게 나올 거예요. 올해부터는 이런 식의 문제로는 여러분은 합격 못합니다. 이제는 이거 게임 끝난 놀이들이에요. 이런 건 기본이고 그래서 이 판례 검사 임용 사건 판례가 얘기하는 게 이거냐 이거예요. 이거냐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출 중에 이거냐 이거다 이거 아니다. 이건 무하자량 청구 판례 아닙니다. 이거 신청권 판례예요. 전문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신청권 얘기예요. 신청권 얘기. 그 신청권 얘기하는데 이걸로 그냥 색칠한 거야. 색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요게 포인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량 청구권이나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냐? 행정법 서설도 공부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권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공권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무 부과가 필요하고 사익 보호성이 필요하고 사익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 공권을 그 내용과 효과에 따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만약에 그것이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수익적 처분에 대한 공권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침익적 처분에 대한 공권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여기서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는 무슨 공법상을 실체법대로 하는 거, 실체법적 공권입니다. 실체법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뭐냐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되는 것이죠. 형식적 권리입니다. 절차적 권리 절대 아닙니다. 형식적 권리가 되고 있는 것. 절차적 권리는 응답 신청권. 여기서 인정되는 권리는요, 해달라고 해줘. 청구권 내놔.
이행청구권. 침입적 처분은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방어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하자질행 청구권이에요. 이게 무하자질행 청구권이고 그중에 특히 이 부분 1, 2, 3, 4에서 1 여기가 언제나 포인트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행정 개입 청구권 이거죠. 여기가 행정 개입 청구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무하자질행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 이거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얘기를 한 건데 공권이잖아요. 당연히 인정돼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개발행위 허가죠.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11조 5항입니다.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갑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모양 바꾸는 거죠. 절토, 성토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갑은 건축허가 절차 외에 형질 변경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된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우리 안 한다. 그죠? 인허가 의제제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허가 의제제도 여기다가 뭘 갖다 놨다? 여기다가 건축허가. 건축허가 11조 5항에 따라서 이건 11조 1항 그다음에 요게 붙은 건 11조 5항에 따라서 이거는요 개발행위 허가 이게 내용 중에 토지 형질 변경도 있는 거고 용도 변경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뭐 많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면 이 건축 허가를 하잖아. 건축 허가를 하면은 이게 건축 허가인 거지. 그쵸? 이게 건축 허가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했을 때 이제 요걸 생각하는 거죠. 얘도 그렇지만 얘도 그렇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도 뭐야? 1번 관할 이거죠. 관할. 그다음에 2번 절차. 그다음에 3번 실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번에 있는 관할, 관할은 일로 뿅 들어간다. 여기 깨지고 절차 일로 뿅 들어간다. 깨지고 이거는요 일로 뿅 안 들어간다. 살아남고 실체적 요건은 그대로 살아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의 요건이 A고요. 이 부분의 요건이 B라고 한다면 이 건축허가의 요건은 A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요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허가는 가항상 허가니까 기속행위고요. 이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적 허가니까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면 여기에 있는 이 건축허가는 요거는 이제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된다. 절차 필요 없다. 갖다 버리고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건축 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 갑은 뭐라고요? 불허가 처분,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에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다툴 수가 있다. 다툴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야, B. 야, 이거가 깨졌기 때문에 거부했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의 요건 B가 깨져서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었다. 이거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주된 인허가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부분의 문제도 당연히 함께 다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창구 단일화입니다. 창구 단일화. 소외 대상은 하나로 모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건축 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 그 건축 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 존재한다? 아니에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표시예요. 언제나 표시, 의사표시.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부 표시되는 것은 이거밖에 표시 안 됐어요.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만 표시가 된 거지 이게 표시된 건 아닙니다. 이게 표시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재밌는 문제 한번 나왔었죠. 7급이었나요? 최근 문제인데 17년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A 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A 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A 처분의 근거법규에서 뭐라 하냐면 너 나오면 B 처분 나온 것으로 본다. 그럼 얘가 주된 인허가, 얘가 의제된 인허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친구의 또 근거법규가 있겠지. 이 친구의 근거법규에 B 나오면 C 처분 나온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되냐 이거야. 이게 되냐? A 처분이 나오면은 이 C 처분도 나온 것으로 봐지는 것이냐? 노. 그건 아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B 처분은 안 나왔어요.
나온 거지만 사실은 하지만 금지는 해제된 게 맞지만 하지만 법적으로 B가 나온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B가 나온 게 아니면 B가 나와야만 C가 나온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B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도 작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과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아니라니까. 여기다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 그쵸? 자, 인가 기본행위. 그냥 이건 저걸로만 생각하세요. 문제 항상 나오는 게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임원을 선임을 한다. 기본행위입니다. 기본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충행위입니다. 보충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강학상 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임 결의를 했습니다. 얘를 갑이라는 사람을 이사로 하자 이렇게 선임 결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 줬습니다. 교육감이 취임 승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교육감 사무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입니다. 근데 보통 교육장한테 많이 권한 위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 하자가 있더라 이거야.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건 사법상행이죠. 이건 처분이 아니죠. 하자가 있으면 얘는 뭐예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취임 승인이 있으면은 이게 하자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유효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게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냐고. 이게 이렇게 돼서 유효로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요. 저 선임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인가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걸 제거 때려버리게 되면은 이 유효가 무효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실익이 있네. 그치? 그러면 실익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건데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자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있어봐야 그냥 무효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거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선임결의 왜 하냐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하등 관계없는 소송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싫으면 갑이라는 친구가 이사로 들어오는 게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요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죠. 다이렉트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민사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법관계 문제니까 여기 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더니 최근 판례에 뭐가 있었어요? 총학생의 한 청년입니다. 총학생의 연합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수회 그 다음에 전국대학 교직원 노동조합 고려대학교 지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조 이렇게 했을 때 이 총학생 같은 학생단체죠. 학생단체 얘는 교수단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얘는 학문의 자유, 얘는 그냥 근로제공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로제공대가 돈 받는 사람이다. 얘는 원고가 될 수 있고 원고가 될 수 있지만 너는 대학의 3주체 인정 안 함, 판례는 대학의 2주체 이렇게 들어갔던 적도 있었지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당의 인가는 무효가 된다. 기본행위가 무효면요 인가는 그냥 무효인 거예요. 인가는 그냥 무효인 겁니다. 이건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인가는 단순한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앞에 거랑 뭐가 달라, 그렇지? 원래 무효면 인가도 무효고 유효면 인가도 유효인데 그런데 얘가 중간에 취소돼 버리게 되면 실효돼 버리면 얘도 같이 실효되고 부종성이라고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라고. 운명을. 그래서 부종성이 뭡니까? 부종성이라는 것은 종된 행위의 효력은 주된 행위의 효력에 의존된다예요. 종된 행위의 효력, 지금의 인가가 종된 행위입니다. 주된 행위가 기본행위입니다. 주된 행위의 효력에 의존된다. 이거 부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부관 어때요?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되면요, 부관도 같이 소멸되는 겁니다. 또 부종성 또 뭐 있어?
본체 소송과 보전 소송, 집행정지 같은 가구제 생각해봐요. 본체 소송이 소멸하게 되면요, 그게 만약에 각하돼 버리게 되면요, 집행정지 자동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효력을 의존시킨다.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안 되죠. 협의의 소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과거에는 인가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특허라고 보고 있죠. 이것도 조심하세요. 박균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현재 인가와 함께 특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판례도 정확하게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인가와 특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맞는 지분으로 처리를 해야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좀 기억해. 판례 변경이 아닙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아직까지는 특허다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19번.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고, 그 다음 영업정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기준 가중요건 얘기하는 거죠. 불형인 행정규칙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인데 정지기간이 경과가 됐죠. 영업정지였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부작위 하명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지기간을 경과를 했다는 겁니다. 경과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효리 상인가에서 효하고 리하고 걸렸습니다. 처분의 효력 소멸, 이익침해 해소 이렇게 걸려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중 요건이 있다. 가중요건이다. 장래 불이익, 장래 위험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럼 형식은 뭐니? 라고 했더니 그게 법률에 있을 때가 있겠고, 시행령에 있을 때가 있겠고, 시행규칙에 있을 때가 있겠고, 훈령 같은 행정규칙에 있을 때가 있겠다. 이것도 따로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법률상 위험이니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니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요, 얘는 외부적 구속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얘는 외부 구속력, 얘는요 내부 구속력만 있으면 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법으로 안 보죠. 사실상 위험 이렇게 처리되고, 이거는 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종전 판례, 이게 최근 판례. 그래서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어디에 가중 요건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추가적 요건으로 연 2회 통산 12개월 이런 거 있으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사법 판례 2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죠.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제수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집행정지는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입니다. 그러면 적극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재처분 의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3조 6항은 30조 1항의 일반적 기속력만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항에는 재처분 의무 준용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익이 없다.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신청만 있는 상태로 되돌아갈 뿐인 것이다.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한 개 팁 더 드릴까요? 뭘 드릴까? 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걸로 한번 쳐볼까요? 개정안의 몇 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현재 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정안 상황인데 현재 법을 23조가 집행정지죠. 23조 6항이 준용규정이고요. 30조가 기속력이죠. 30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1항은 준용을 하는데 2항을 준용을 안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행정소송법 개정안, 최근에 개정안 문제가 자꾸 나와가지고 요것도 준용하고 요것도 준용합니다. 요것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요, 가처분도 만들어줬고요. 거부처분 부작위 대비한 가이행 말하는 거죠.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이행도 이행을 인정을 해놨고, 거기다가 거부처분을 집행정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놨습니다. 개정안에. 개정안 통과되면 좋겠죠? 수험적으로는 힘들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연물인 도룡령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 소송을 수행할 당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민법에서 도룡령을 사람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처에 승계되었을 때는 이를 행정청이 피고로 한다.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냐? 이거는 이거죠. 이 판례는 뭔 판례냐면 근로복지공단하고 근보공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보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뭘 했었냐면요. 얘는 원래 산재보험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는 친구였었어요. 얘는요 건강보험료, 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친구였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험료를 부과하는 범위 내에서 얘네들이 각각 행정청이었습니다. 행정청이었는데 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거의 권한이 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피승계청, 승계당하는 놈이고 얘가 바로 승계청 이렇게 되는 거야. 승계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누가 부과했냐면 나한테는 얘가 부과했어요. 갑한테 얘한테 얘가 부과를 한 거야. 얘가 부과를 했는데 소송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바뀌었어. 권한이 바뀌었어. 그럼 난 소송을 누구한테 제기해요? 얘한테 제기할 테다. 이겁니다. 얘한테 제기한다. 행정소송법 13조 1항 단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입적 행정행위란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그럼 내가 직권 취소잖아요.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행정청이. 근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요. 그건 둬요?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그 처분의 근거가 바로 직권 취소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철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 근거도 필요 없습니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10년이 필요한 건축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2년 이렇게 잘라간다는 거지. 했을 때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 그죠? 이건 새로운 허가를 내줄까 말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시고요. 부관입니다. 부관이 있다. 종된 규율로 이렇게 부관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부담이 하나가 있겠죠. 기타 부관이 이렇게 있겠죠. 다시 세 개다 이제 네 개가 합시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철회권 유보가 있습니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있습니다. 기한입니다. 기한은요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종기가 이렇게 있겠죠. 시기는 효력 발생을 하는 시점이고 종기는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이 되는데 다시 이렇게 나눠지죠. 이거는요 존속기간인 경우가 충분한 기간을 줬을 때 그 다음에 갱신기간인 경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존속기간입니다. 기준이 바뀌었네.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냐 아니면 갱신기간 이거 얘기하는 거고 이건요 부관의 존속기간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 조심하시고요. 건설업자가 시공업자에게 없는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공 자격이 없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구체적인 부과처분 부과 기준에 대해서 처분 시의 법령이 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이 되고 유리하게 개정되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신청 시하고 처분 시의 관계에서는 처분이 나와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발생해야지 법률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행위시하고 처분시의 문제는 행위시에 이미 법률관계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완성 시점에 법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신청시, 처분시에서는 처분시, 행위시, 처분시에서는 행위시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 되겠다 이거고요. 관련돼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징계 내용과 징계 시효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징계 내용이면
행위 시에 완성된 게 맞는데 징계 시효면은 행위 시에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 시에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징계 시효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진정 소급 적용일 가능성도 있다. 징계 시효를 한번 좀 조심해 놓으시고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긴 하지만 명백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무효는 아니다. 맞죠? 아니죠. 틀렸죠. 뭐가 틀린 겁니까? 이거 어저께도 어디선가 내가 풀어줬는데 이겁니다. 위헌 결정 마지막입니다. 예,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거요. 위헌 결정.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이 앞에서 나온 처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처분, 예, 이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 나오고 그 법 또 집행해서 나온 처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위헌 결정보다 처분이 앞에 나왔고 여기가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가 기준시가 되니까 소급표가 인정이 되어야지만은 그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법률요구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바로 당해 사건하고 동종 사건하고 그 다음에 병행 사건하고 일반 사건 중에서 제소 기간을 도과 안 한 거하고 도과한 거하고 나누었을 때 우리 대법원은 여기까지가 소급표가 인정돼서 법률요구 위반으로 위법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얘를 부정을 한 거냐면 얘는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도과가 되면은 소급표를 인정해도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집행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또 집행하면 이건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6년도 후까지 구급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